자, 2시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리 들어오는 학생들은 멘티닷컴에 가서 여기 있는 코드를 누르든지 아니면 QR 코드를 어, 찍으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공지를 해야 될 게 두 번째 컴피티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와이색에 가 보면 강의 공지에 두 번째 컴피티션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컴피티션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URL만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URL을 카피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컴피티션이 나옵니다. 여전히 만기일은 만기 너무 금융공학을 열심히 했네. 만기일이 아니라 뭐 만기일이죠. 듀 데이트는 12월 23일. 그래서 첫 번째 컴피티션의 듀 데이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컴피티션은 사실은 첫 번째 컴피티션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슷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리딕트를 해야 되는 거는 컬럼 5입니다.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컬럼의 값이 트레인 데이터셋 안에는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셋 안에는 다섯 번째 컬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컬럼 3가 없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은 컬럼 1, 2, 3, 4, 5, 6, 7까지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3번 컬럼과 5번 컬럼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첫 번째 컴피티션에서는 컬럼 3도 있었기 때문에 컬럼 3까지 이용해서 컬럼 5를 프리딕트 하는 거였는데 이 두 번째 컴피티션은 컬럼 3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컬럼 3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난 컬럼 5만 맞추겠다.'라고 하면 되지만 사실은 컬럼 3도 나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먼저 컬럼 3을 프레딕트하고 그리고 프레딕트된 컬럼 3까지 같이 포함한 데이터셋으로 컬럼 5를 프레딕트하는 게 이 두 번째 컴피티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제 아직 어 우리가 인제 컴피티션 1도 제대로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컴피티션 2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컴피티션 2를 빨리 올려준 거고 실제로는 컴피티션 1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컴피티션 2는 당연히 못 끝내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피티션 1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어 내가 올려준 퍼블릭 노트북에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리그레션 방법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DNN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텐서플로우가 뭔지는 다 알 거고 텐서플로우는 이런 머신러닝 특히나 머신러닝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모듈이 텐서플로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머신러닝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머신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리그레션 타입의 문제, 또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타입의 문제.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리그레션 타입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타입의 문제를 푸는데 지금 우리가 DNN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다는데, DNN은 뭐의 약자냐면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근데 사실 텐서플로우에 있는 모든 모형은 사실은 다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것 이름 자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걸 이렇게 좀 여러 개 이렇게 쌓아서 만들면 그걸 다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비선형 회귀 분석이 가능하고 딥러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 이 텐서플로우가 원래 이 딥러닝을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여서 텐서플로우에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걸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몰라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면 그게 다 딥러닝이에요.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그 딥러닝의 그래서 인제 그러기 위해서 인제 얘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를 다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싶을 텐데, 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도 결국 '아 그래서 이걸 그냥 돌리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수학적으로 더 들어가고 어 나중에 뭐 나한테 물어보면 더 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더 들어갈 필요는 없이 '나는 얘를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회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비선형 회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보이냐 하면, 요 세 번째 질문한 학생하고 예. 어 하고 인제 세 번째 질문이 뭐,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학생 질문에 비선형 모형과 그다음에 요 세 번째 학생의 이야기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그레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리그레션이 뭔지 이미 다 알 테니까 그냥 수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걸 하는 거예요. 베이타 제로 플러스 베이타 1 x 1 플러스 베이타 2 x 2 해서 뭐 뒤에 인제 더 쭉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잘, 그리고 인제 여기 있는 이 x1, x2 그리고 y가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x1이 컬럼 1 이고 x2가 컬럼 2 고, 그리고 인제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y가 하필이면 우리한테는 컬럼 5 예요. 그래서 얘를 잘 맞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 w 제로 베이타 제로 그다음에 베이타 1, 베이타 2가 얼마일 때 이 x들이 y를 잘 설명할까를 찾는 게 결국은 리그레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리그레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요. 그게 왜냐하면은 요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토픽인데, 이 세상의 문제는 꼭 요렇게 리니어 펑션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없는 펑션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제곱을 하면 어떨까, 또는 내가 x1과 x2를 곱한 텀을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뭔가 더 있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머신러닝은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요 심플 리그레션을 내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써 보면, 자 여기 x1과 x2가 있고 우리가 y가 있는데, 여기다가 레이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드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리그레션 시기 같은 이런 리니어한 식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x1을 받고 여기서 x2를 받고, 그리고는 인제 내가 베이타 제로 베이타 1 이렇게 썼지만 머신러닝에서는 그거를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풋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 파라미터도 여기 두 개밖에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어스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Y 절편에 해당하는 애가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는 이게 가장 심플한 형태의 리그레션 모형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심플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니어한 애를 어떻게 집어넣냐. 머신러닝은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이 주어진 리니어한 함수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시켜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리니어한 펑션의 모습이에요.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에 우리가 뭘 지정을 했냐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 렐루가 이게 이름이 멋있어서 그렇지 이름이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좀 무섭게 생겨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예요. 맥스 0과 나의 노드에서의 요 노드에서의 아웃풋.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서 이 계산한 값이 0 보다 클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0 보다 작을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리니어한 펑션이면은 그냥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우리가 이런 그림밖에 못 그리는데 요렇게 맥스 0과 얘 이렇게 해 줌으로써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옵션을 만들듯이. 그리고는 이런 애를 계속 많이 넣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리니어한 펑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노드를 늘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인풋들이 있는데 인풋이 아까는 2 개인데 지금 뭐 3 개라고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는 레이어에 노드가 하나 있는 걸 했는데 예를 들면 난 노드가 뭐 10개 있는 애를 만들겠다. 5 개만 하죠. 그러면 요 각각의 노드는 얘네들을 다 받아들여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를 보면 지금 보면 3 개의 인풋이 있죠. 그리고 3 개의 인풋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요 하나의 노드에는 지금 3 개의 파라미터 그다음에 더하기 파라미터가 아니라 3 개의 W들 그리고 B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번째에도 똑같이 3 개의 W 그리고 더하기 B가 하나 있고. 근데 여기 있는 W와 요 두 번째 있는 W가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냥 각각 다 우리가 추정할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요게 하나의 레이어고 그리고는 요 각각의 펑션에다가 다시 내가 요 아까 썼던 요 max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activation equal 얼마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텐서플로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tf keras layers dense라고 했을 때 요 한 레이어를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뭘 적어 주냐면은 예를 들면 64 하면 이 64는 여기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내가 몇 개로 하겠다. 그리고는 여기 인제 첫 번째일 때는 뭔가 잠깐 더 적어 줘야 되지만 어 여기 잠깐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액티베이션으로 내가 렐루를 사용하겠다. 얘 왜 이래. 예 렐루를 사용하겠다. 이거 지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요 문장을 한 번 더 써 주면 아래쪽에다 한 번 더 써 주면 그때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다음 레이어에는 내가 예를 들면 여기 10개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노드를 10 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요 하나의 노드는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을 다 자기의 인풋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 각각을 다시 X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또 취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레이어에는 반드시 뭘 적어 줘야 되냐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는 여기 이제 댄스라고 쓰면 댄스에다가 내가 몇 개의 노드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는 반드시 input shape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input shape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3개 넣겠던데 이 모형을 정의할 때는
앞에 얘가 몇 개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첫 번째에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드의 개수 몇 개, 그게 64고 그다음에 input shape은 얼마다라고 적어 줘야 되는데 요 얼마다라고 적어 줄 얘를 어 튜플의 형태로 적어 줘요. 근데 튜플은 하나의 값만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6, 컴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기가 컴마입니다. 이게 6 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6 하고 괄호를 이렇게 쓰면은 이 괄호를 얘가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이걸 6 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튜플을 넣어 줘야 되는데 이 튜플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6 컴마 여기 밖에 괄호 그리고 뒤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은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이렇게 해서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몇 개의 레이어가 있건 그다음에 그 레이어에 노드가 몇 개가 있건 제일 마지막 레이어는 노드를 하나만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우리의 y 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햇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y와의 차이의 제곱의 뭐 서메이션을 미니마이즈 시키자라고 할 때 그 정보를 어디서 주냐 하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델 닷 컴파일 하고는 여기다가 내 로스가 누구다. 그다음에 나의 옵티마이저가 누구다. 이렇게 두 개를 미니멈으로 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로스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mean squared error 또는 뭐 mean absolute error mean absolute error 이러면서 인제 이런 걸 적는 거고 옵티마이저는 흔히 아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를 찾아보면 요 아담 말고도 다른 옵티마이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이걸 다른 옵티마이저를 쓴다고 해서 얘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가 있을 때 미분값을 구해서 이렇게 쭉 미니멈을 구하려고 하는 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다만 이제 로스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mean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면 MS를 쓰는 게 맞을 테고 만약에 mean absolute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면은 MAE를 쓰는 게 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제 케라스 시퀀셜 함수에서 이 덴스 레이어라고 하는 애의 의미입니다. 그럼 덴스 레이어 말고 또 뭐 다른 레이어들이 있는가? 다른 레이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덴스 레이어가 무조건 기본이에요. 예. 무조건 덴스 레이어는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쪽의 레이어들은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제 다른 레이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레이어들은 주로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이미지 프로세싱 또는 랭귀지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레이어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요 리그레션을 쪼금 배우고는 그리고는 사실은 텐서플로어에 다른 메뉴들을 들어가 보면 기본 구조를 알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이게 레이어를 좀 바꾸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질문들을 조금만 더 보면 오케이. 이 학생 질문도 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NN 모델이 어떤 거냐.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어 그냥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그거를 이렇게 옵티마이즈 하는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서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다입니다. 그리고 비전형 회귀도 가능하고 이런 과정 전체를 가지고 딥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음. 이 학생 질문보다 다른 학생 질문을 컴피티션 성과가 좋은 학생은
학생들끼리 매칭해서 다른 공모전에 보내는 기획 같은 건 없습니다. 컴피 태글 컴피티션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컴피티션에 참가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상금을 주는 컴피티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하면 되고, 만약에 그런 컴피티션에 나가고 싶은데 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굳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다른 공모전에 보내는 거는 내가 너무 게을러서 예,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아담 뒤에 있는 숫자 0.01 같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 이게 뭐였냐면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수업들을 전혀 안 빠지고 잘 들었던 학생들은 러닝 레이트이 뭐였는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일단 어떤 함수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미분을 구해. 예, 미분을 못 구하면 함수 최소화 못 시켜요. 근데 이게 이 미분 값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곱하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것만큼만 한 번에 움직일 때 고만큼씩만 움직여 주겠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이 너무 크면 얘가 컨버지를 못한다. 러닝 레이트이 너무 작으면 빨리 컨버지를 못한다. 가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는 사실은 인제 이 머신러닝이 처음 발전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 러닝 레이트이 굉장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시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옵티멈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니멈 값으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젠 별로 고민 안 해요. 예,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 가지고 그냥 러닝 레이트이 너무 크지 않으면 되고 또 너무 작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짠 그 코드에도 보면 그냥 0.01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엔간한 경우에는 다 컨버지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러닝 레이트이 엄청 중요하고 뭐 이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게 이제는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걸 잘못 설정하면 아무리 뛰어난 모델이라 하더라도 얘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얘가 왜 망가지는지를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러닝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 그냥 오케이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정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답했고, 이것도 대답했고. 자, 액티베이션 함수는 하나의 레이어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 멘티닷컴 숫자는 화면을 가만히 보면 요 오른쪽 위에 여기 멘티닷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숫자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레이어는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얘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는 첫 번째 노드에는 뭐 렐로, 두 번째 노드에는 뭐, 세 번째 노드에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어 그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각각의 레이어를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정의하는 게 딱 '아,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다 그냥 어 그냥 다 실험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도 인제 여러분들이 또 인제 인터넷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찾아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엄청 종류가 많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얘기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근데 이 시그모이드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로지스틱 펑션이에요. 그럼 이 로지스틱 펑션이 어디에 쓰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계학 책에 가서 리그레션을 찾아보면 리그레션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함수식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x 더하기 뭐 exponential 요런 식이 나오는데 얘가 해 주는 일은 뭐냐면은 x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값을 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꿔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 머신러닝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값을 0과 1 사이로 바꿔 주고 그다음에 얘가 non linear하고 그래서 엄청 그리고 얘는 어느 포인트에서든지 다 미분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여서 얘를 엄청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그려 보면 이렇게 생긴 내가 여기다가 x라고 적었지만 여기는 사실은 그 노드에서 나오는 값, 요 노드에서 나오는 값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그모이드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10H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매우 싫어하는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어 이런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도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모든 값을 -1에서 +1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각광받는 함수들 중에 하나였는데 몇몇 군데서 '아 이걸 사용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이기잼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이기잼플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무슨 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해서 GAN 뭐 인제 이런 거에 보면은 거기에 10H 같은 게 쓰이는데 역할은 뭐냐면은 함수에다가 non-linearity를 주자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얘네 세 개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뭐 리키렐루 뭐 있는데 어 그냥 얘만 잘 써도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선 대부분 다 풀려요. 그리고는 내가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진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뭐 10H도 써 보는 거고 시그모이드도 써 보는 거고 막 바꿔서 넣어 보는 겁니다. 어느 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그모이드로 바꿨을 때 얘가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거를 충분히 이야기를 못 해요. 그냥 이건 마치 아직은 뭐라 그럴까? 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직은 아주 정교한 과학이 아니라 약간은 예술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해본 사람이 이 경우엔 이렇게 하면 잘 돼.'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인제 어 "실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해 봤냐." 이런 걸 가지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인제 간혹 아주 뛰어난 박사과정 학생들이 인제 막 새로운 걸 만들면서 들고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서 있는 것 정도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함수는 하나의 레이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최적의 입학을 찾는 방법은 시행착오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요령이 있을까요?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시행착오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시행착오인데 잠깐만. 어 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들도 이게 뭐가 있는지 이 학생은 이제 너무 이 학생도 답을 해줄 텐데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좀 더 쉬운 거부터 어 이야기를 어 자. 자 여기에 validation split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학생이 물어본 입학을 찾는 방법의 시행착오를 같이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컬럼 1, 2, 3 쭉 있는데 내가 요 컬럼 5 번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그 안에다 노드를 넣고 막 해 보는데 과연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하나의 방법은 다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 그건 너무 오랜 프로세스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트레인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어서 물론 우리는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 여러 번 트라이 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딱 한 번만 트라이 해 볼 수 있다 하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아무렇게나 써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딱 한 번밖에 서브미션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여러 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이 트레인을 또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앞에 몇 퍼센트 뒤에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이렇게 랜덤하게 나누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밸리데이션 셋이에요. 밸리데이션 스플릿. 해 놓고 얘를 예를 들면 0.2 이렇게 해 주면 이 내가 넣은 이 데이터셋의 80%만 가지고 모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를 가지고는 얘가 얼마나 내가 지금 이 트레이닝 시킨 이 모형이 얼마나 잘 맞나를 테스트를 해 줘요. 그게 우리가 피팅을 할 때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 추정할 어유 얘가 왜 움직이냐. 한 번 추정할 그러니까 입학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계속 밸리데이션을 해 줘요. 따라서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쪽에다가 입학수를 그리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다가 로스를 그리는데 입학이 늘어나면 당연히 로스가 줄어들죠. 근데 처음에 보여주는 이 로스는 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0.2로 했으면 80%를 뽑은 다음에 그 80%를 가지고 트레이닝한 다음에 그 트레이닝 했을 때의 로스 값이 얼마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 그리고는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 요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요 지금 내가 요 빨간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바로 밸리데이션 로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학 10 번에서 10 번째까지 입학을 계산을 했더니 어 모델에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로스 값을 우리가 막 리듀스 시키려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10 번까지 했더니 그때 로스 값이 얼마입니다."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10 번째까지만 했을 때 그 모델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을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의 요 20%를 값을 맞춰 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로스가 얼마인지를 요 얘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돌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이 박스를 계속 늘려 봐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늘릴 건가? 요 밸리데이션 셋이 없으면 이 검은색으로 그린 이 로스는 0 으로 닿 0 으로 닿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0 으로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요. 어떻게 하든지 계속 얘는 미니마이즈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멈출 거냐면은 이 밸리데이션 그래프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얘가 멈춰 버려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모형은 요 80%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니멈 값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요 80%의 값을 가지고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얘를 테스트해 봐서 얘의 로스가 얼마다. 그러니까 얘가 근데 요 20%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영되지 않은 밸리데이션을 얘기하면 이 모형이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간다면은 밸리데이션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내가 멈춰야 할 입학을 표시해 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더 늘려봤자 모델은 스스로 '점점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에다 적용시켜 보면 더 이상 로스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딱 하나도 안 줄어드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여전히 얘도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멈추는 부분이 생겨요. 즉 여기까지 하고 내 모형은 여기서는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 여기서 더 개선을 시키고 싶으면 그때는 모형 자체를 다시 바꾸든지 해 보는 게 그게 이제 최적의 입학을 구하는 힌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리데이션 스플릿이고 그다음에 벌버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벌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말이 많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벌버스 모드를 우리가 돌릴 땐 0 이라고 해 놨는데 벌버스가 말이 많은가?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어 벌버스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얘를 0 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1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쪽인지 내가 기억을 못 해요. 어느 한쪽으로 세팅하면 아웃풋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아웃풋을 안 보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를 들면 한 10번 돌려보겠다 하면서 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그 10번 돌아가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아 얘가 돌아가는구나.' 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얘를 1000 번으로 늘리면 얘가 1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번 하고 있습니다. 3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1000 번을 다 보여줘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처음에 몇 번은 재밌는데 나중에는 재미있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보여주는 걸 사용 그 보여주는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쪼금 늦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velocity를 세팅을 해서 내가 '아 이 지금 내가 짠 이 모형이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velocity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안 보고 그냥 100 번이면 100번 돌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플라팅을 해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오차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성적을 줄 만한 기준인가요? 어 어 0.02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해 내가 안 해 봤 나는 안 해 봤는데 줄일 수 있어요. 인 클래스가 아니라 요 스트에 가 보면 예. 이 이름이 뭐냐? 이름이 귀엽네. 타라파워 천사. "엄마 난 커서 대학원생이 될래요." 이 학생들이 지금 보면 0.025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만히 보면 이 학생들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냐면 여기 25 번 39 번. 특히나 이 타락파워 천사인가 이 친구는 저번 주에 수업 끝나고 내가 일요일 날 아침인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아침에 새벽에 5 시인가 봤는데 30분 전에 보내 놨더라고. 그러니까 새벽 3시 몇 분까지 이걸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갈 수 이거보다 좀 더 낮출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직관적으로는 노드의 개수와 레이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사실 어 theoretically도 그러니까 이상의 파라미터가 많으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사실은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우리한테 데이터가 여기에 뭐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물론 우리는 이제 이거보다 복잡하게 줬지만 그리고 여기에 10 뭐 20 그리고 여기는 뭐 31 이렇게 줘서 "이거의 관계를 맞춰 봐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일부러 여기다 10, 20, 30 이라고 주면은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여기다 그냥 31로 준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자 y는 예를 들면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x 3승 플러스 d 곱하기 sin x 플러스 2 곱하기 뭐
뭐 코사인 X 하면서 막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되게 웃기는 문제가 된 게 데이터가 3 개밖에 없는데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문제는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으면 100% 맞춰내요. 예. 완벽하게 맞춰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인제 '내가 노드의 개수를 늘리겠다.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겠다.' 그러면 요 아까 위에서 요 그렸던 요 그래프에서 이 로스가 계속해서 줄어가는 방향으로 어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니 모형이 많아서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아서 모형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버피팅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이렇게 선이 안 보죠.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에 선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아버지의 키고 여기가 아들의 키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아버지의 키가 크면 뭐 아들의 키도 어느 정도 크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리니어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면은 인제 선밖에는 못 맞추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고 레이어를 늘리고 노드를 늘리고 하면 나중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은 이렇게까지 그려질 수 있어요. 모든 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는 100% 맞춰요. 그런데 이런 모델은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는 이렇게까지 정확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되면 대충 이쯤 나오면 되는데 아버지의 키가 여기라고 딱 여기라고 맞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굉장히 잘 맞추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 갔더니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모형이 되는 게 바로 오버피팅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오버피팅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부러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키워보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러 굉장히 크게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개수도 그러니까 레이어 개수도 많고 노드 개수도 많고 그리고 나서는 걔를 반대로 쭉 줄여서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 이게 예. 이 레이어 노드의 개수와 레이어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장치가 이 캐글 컴피티션에서 프라이빗 리더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100% 데이터셋을 다 이 리더보드를 계산하게 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뭐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무한히 만약에 많이 반복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큰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또 테스트해 보고 또 테스트해 보고 그렇게 하면은 100% 맞출 수는 물론 없겠죠. 100% 맞는 것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오버피팅 된 마들이면은 요 프라이빗으로 넘어왔을 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버핏은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예 성적이 다른데 이게 뭐 갑자기 열 몇 칸을 움직이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다 그냥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버피팅을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쓰는 그런 방법을 쓰면 이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이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댄스 레이어 말고 다른 걸 사용하는 예. 음.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인데 왜냐하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굉장히 웃긴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 레이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댄스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댄스 뭐 64 뭐 그다음에 input shape is 뭐 6개 그리고 여기다가 인제
액티베이션 땅땅땅.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덴스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여기는 32개. 근데 여기 어떤 레이어가 있냐면 드롭 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드롭 아웃 레이어는 여기다 넣는 인풋이 하나밖에 없어요. 0과 1 사이의 숫자예요. 그럼 이 드롭 아웃 레이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는데, 자 지금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첫 번째 레이어에 64개의 노드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 32개의 노드가 있고, 근데 이 드롭 아웃 그리고 요 만약에 드롭 아웃 레이어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6개의 인풋으로부터 이제 각각이 다 연결이 돼서 요 안에 있는 코에피션트 값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드롭 아웃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위에 있는 요 중에서 0.5 50%의 노드의 값을 0으로 리셋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게 왜 워킹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는 되게 놀랐어요. '이게 왜 워킹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요 노드 안에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이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걔를 그냥 0으로 리셋을 시켜 버린. 그러고 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인제 어 답을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요 각각에 있는 노드들이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가 세 번째에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 보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노드를 0 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걔가 여전히 의미 있는 애면 다른 쪽에 0 에 가까웠던 애가 이 숫자만큼 다시 올라갈 거라는, 그게 이 드롭 아웃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드롭 아웃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은 이 노드 안에 파라미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제 어 0 비스무리한 숫자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가 트레이닝이 되고 이러면은 어떤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y 이퀄 뭘 했는데 이게 100 x1 플러스 여긴 0.2 x2 플러스 0.06 x3,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x1을 움직이면 100 만큼, 그리고 x2를 움직이면 0.2 만큼 y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코에피션트가 크면 그러면 얘가 쪼금만 움직여도 얘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맞는 값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 잘못된 골짜기로 빠져서 어쩌다가 어느 개수가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면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드롭아웃에서 그냥 얘를 한번 0 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얘가 그쪽으로 가야 할 아이면 그러면 여전히 얘가 100이 되는 쪽으로 찾아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드롭아웃 레이어의 역할. 이게 인제 하나의 예고. 근데 이거는 별로 레이어 같지 않다라고 인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레이어 같지 않으면 그다음에 인제 생각할 수 있는 레이어는 어떤 레이어가 있냐면은 어 예를 들면 인제 미니마이제이션 아니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인제 2D 컨볼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 인제 1D 컨볼루션을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노드의 값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건데 덴스 레이어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너 요 앞에 3 개만 가지고 평균 낼래. 요 그다음에 요거 3 개만 가지고 평균 낼래. 요거 3 개만 가지고 평균 낼래. 요거 3 개만 가지고 평균 낼래.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1D 컨볼루션 레이어. 지금 왜냐하면 약간 1D인 이유는 이게 원 디멘전을 우리의 데이터셋이 원 디멘셔널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림에서는 이게 2D 이런 애가 인제 이야기가 되는 게 그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많은 픽셀들이 모여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보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여기를 평균.
그다음에 여기를 보고 평균을 내고 여기를 보고 평균을 내고 하면은 얘가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나름 잘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이제 개발된 방법인데 그거를 그냥 일렬된 숫자가 있어도 걔네들 사이에 어떤 이 순서들 사이에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드만큼 학습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몇 퍼센트의 노드의 값을 가중치를 리셋으로 설정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뭐 틀렸으면 미안하고. 근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 드랍아웃이 전체 가중치 파라미터 중에서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노드만큼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노드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랍아웃이 전체 가중치 파라미터에서 그러니까 전체 내가 이해하는 거는 전체 노드의 자기 위에 노드의 개수들 중에서 퍼센테이지 그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애들만큼을 리셋을 시켜 버린다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학습을 안 시 내가 맞을 것 같은데. 학습을 안 시키면은 잠시 멈추어 있을 뿐이지 예 다시 한번 찾아보기 바라요. 그리고는 내가 틀렸다면 나한테 다시 알려주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가중치를 0 으로 설정해서 다른 노드가 만약에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다른 노드들이 그 0이 된 노드의 역할을 해서 얘가 대치가 될 수 있는 또는 이제 어느 파라미터 값이 너무 크면은 걔를 0 으로 만들어 놔도 그다음 몇 번 스텝이 더 돌아가면 걔가 다시 원래 가야 할 값이면 커다란 값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어서 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인풋 수입을 설정을 안 했는데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는 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텐서플로우의 예제를 썼잖아요. 이 텐서플로우 예제의 첫 번째 레이어가 누구냐면은 이 첫 번째 레이어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텐서플로우에서 했을 때의 이 시퀀셜이 첫 번째가 사실은 노멀라이저예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저가 우리의 인풋이 몇 개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노멀라이저를 그 디파인 하는 쪽에 가 보면은 이 노멀라이저에다가 어댑트라고 하는 걸 했다는 거를 기억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어댑트 할 때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 주거든요, 데이터의 전체를.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서 여기서 안 넣어 줘도 되지 만약에 노멀라이저가 없으면 처음에 덴스 레이어를 시작할 때 인풋을 안 써 주면은 에러가 나요. 또는 덴스 레이어 앞에다가 인풋 레이어라고 명시적으로 적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인풋을 적어 주는 방법이 하나는 덴스 레이어 안에다가 그러니까 노멀라이저가 있으면은 이 덴스 레이어 안에다가 적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노멀라이저가 인풋이 몇 개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개수만큼 덴스 레이어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건 노멀라이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하나 안 하나 오차율은 똑같습니다. 음 이거는 한번 어 어 생각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기로 텐서플로우에서 드롭아웃은 여기에 드롭아웃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읽었던 그 논문에서의 드롭아웃의 의미와 텐서플로우에서 구현된 의미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텐서플로우의 드롭아웃 레이어는 randomly sets input unit to zero with frequency of rate 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어서 예. 나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시 읽어보니까 얘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리셋을 시키지만 실제로 프레딕션 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모형인데 거기를 리셋을 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프레딕션 할 때는 리셋을 안 시킨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논문에서 구현을 했을 때 그렇게 구현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여전히 이야기하는 거는 텐서플로우에서의 구현이 이렇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굳이 얘를 구현하고 싶으면 텐서플로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레이어를 코딩을 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텐서플로우가 우리한테 디폴트로 주는 애에서는 어 이 인커밍하고 아웃커밍 커넥션을 템포러리 리무브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값을 리셋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드디어 인제 이 학생 이 학생의 인제 문제로 들어왔는데 자 되게 좋은 생각입니다. 이 SNS 페어 플랫을 그려 보는 게 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되게 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 머신러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다중 공선성을 고민하지 않아요. 어 이게 이제 통계학하고의 차이점인데 통계학에서는 요 주어진 몇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그리고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 머신러닝 특히나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 파라미터 값 자체에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주질 않아요. 그냥 맞추면 된다예요. 그래서 특별히 얘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굳이 얘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뭘 쓰냐면은 인풋 변수들이 있을 때 인풋 변수들 사이에 사실 다중 공선성이 있으면 어 통계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다중 공선성이 있으면 뭘 하냐면은 음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게 디멘전 리덕션에서 우리는 지금 1 번, 2 번, 3 번, 4 번, 6 번, 7 번에서 6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디멘전 리덕션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학생처럼 "난 다중 공선성이 진짜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6 개의 칼럼을 가진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멘전 리덕션의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학 책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PCA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사실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6 개를 그렸지만 이게 100 개여도 상관없고 1000 개여도 상관없고 얘네들의 거의 대부분을 3 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요 3 개의 principal component를 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애입니다. 이러면은 이 3 개는 다중 공선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아주 나이스한 애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말고
이 머신러닝에서 이제 개발된 그런 디멘셔널 리덕션 방법들이 있어요. 어 3 시가 됐지만 뭐 예쁜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projector tensorflow.org. 자. 화면이 예.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이게 몇 차원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게 여기 있다. 디멘전이 200 인데 200 차원의 디멘전을 지금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 차원의 데이터셋으로. 뭐 또는 뭐 또 다른 뭐 데이터 디멘전 리덕션 방법으로는 뭐 여기 보면 지금 티즈니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티즈니 방법에 의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는 지금 건드리는 거 없는데 이 그림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룹핑을 지어 나가면서. 그래서 여전히 얘도 디멘전을 리덕션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다중 공선성 문제를 굳이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그때는 별로 해결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을 이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지라파우 질문자입니다. 오케이. 디스크리트한 값입니다. 예. 이 친구 예.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해서 "나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맞춰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프리시전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난 이 금융공학 학생들이 좋은 게 이게 똘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분석은 맞습니다. 이거는 스펠링이 틀려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 드랍아웃을 텐서플로우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D가 대문자죠. 그래서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소한 게 안 되면 막 짜증이 나는데 자꾸 가서 텐서플로우에 가서 서치해서 서치해 보고 그러면은 점점 나아집니다. 대문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 시간이 아주 즐겁게 끝났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는 어쩌면 몇몇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요 디스커션 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디스커션에 예 어 여기다 이렇게 뭐 뉴 토픽 뭐 이러면서 올려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실력을 키워 나가기 바랍니다.